네, 오늘은 베트남과 또 한국에서 열심히 춤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계시는 전유호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뵌 지가 베트남에서 뵌 지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2017년 경주 엑스포 할 네, 때 네. 오셨었죠. 그때 한번 구경 갔었는데 네. 이렇게 한국에서 뵈니까 정말 또 이렇게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베트남에 제가 간 지 2004년에 가서 17년 정도 됐죠. 네. 최근에는 한 3번, 4번은 왔었는데 이렇게 네. 오래 머문 적은 없어요. 이번에 이제... 2월에 와가지고 아직 발이 묶였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네. 발이 묶여서 네. 예, 여기 이제 오래 이렇게 계시는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베트남에서 한 17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는 이제 오랜만이실 텐데. 여류 시인 중에 한계령에서 눈이 쌓여서 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발이 묶였으면 좋겠다. 네, 그 심정으로. 그 심정으로 물론 네. 이제 코로나는 없어야 되고 네. 빨리 사라지기를 늘 학수고대했지만 또 한편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네. 지금 일종의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한편의 그런 마음을 또 유유자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전유호 선생님을 이제 안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유명하시더라고요, 무용계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서원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네. 다 던지고서는 베트남으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왜 가셨는지부터. 제가 좀 일찍 학교에 또 교편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또 참 춤을 사랑했고 어려서부터 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쭉 나와서 춤의 인생이죠. 네. 근데 이제 무용학과가 지방대 아시다시피 그 통폐합되면서 체육교육과로 갔어요. 저희 대학교에 한국무용과 교수가 2분이 계셨어요. 네. 임덕균 선생님 계셨고 저 네. 누군가는 옮겨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표를 내기 2년 전에 지금은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교양학부를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를. 그런데 무용과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하고 무용의 인생을 학교에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가졌어요. 네. 그냥 체육학과로 가고 아니면 다른 학과로 가서 하면 되지만 체육학과는 임덕균 선생님의 무용 전공으로 가셔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마침 공부하던 것도 있고 새로운 좀 도전보다는 공부하고 어떤 접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때 마침 남편이 베트남에 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사표를 내고 갔죠. 네. 그럼 가실 때는 무용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 것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사랑하는 무용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환경은 제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정직한 말. 네. 그러니까 다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왜 저는 그때 이제 좀 일찍 됐었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야단했죠. 그거를 놓고 간다고. 근데 저는 아직 제가 젊다고 생각했고 춤을 통해서 뭔가 더 녹화하고 좀 알아가고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 부푼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한 1년, 2년 있으면서부터는 대단히 미련이 생겼어요. 춤을 사랑해서 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한테 그 춤이라는 그 정체성 그거를 그대로 갖고 가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이고 네. 뭐 제자들이 거기서는 사실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아니고 예. 저는 또 춤을 출 상황도 전혀 아니었어요. 네. 거기서 무용을 제 전공을 지켜서 지금은 베트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사랑을 받지만 그 시대만 2004년도는 길 가다가 하면은 저기 차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였어요? 네, 물론 차들도 있었지만 최근 한 7, 8년 동안 급격하게 변했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생각보다 많이 척박했습니다. 무용에 대해서는 네. 더구나 네. 무용. 제가 혼자 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에 아침이면 그 앞에 찻집에 보이는 찻집에 가서 그 박완서 선생님의 책 중에서 그런 거를 좀 묘사한 게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또 글도 쓰고 네. 그걸 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게 네. 됐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춤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춤은 시작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전 늘 췄어요, 사실은. 그런 이제 외부적으로는 출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했지만 집에서도 하고 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춤을 내려놓고 갔는데 아닌데요. 제가 늘 네, 그렇게 네. 얘기했었죠. 근데 연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제가 걸으면서 자연, 뭐 제가 보이는 강가 이런 데 가서 새벽에는 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네. 연습이라기보다는 춤췄죠. 네, 혼자서만. 네. 그러다가 홀이 있다는 걸 알고 홀을 빌려서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점심 때 늘 가서 샌드위치 사갖고 가서 그 연습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네, 사업. 무용하고는 사실 네, 상관이 없을 네. 수도 있는. 네. 저 지금 이제 여기는 연습실에서 이렇게 만나뵈니까 네, 네. 제가 연습복을 입었습니다. 여기 오면 늘 이렇게 하고 연습하는 네. 복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작업복에 청바지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제조의 현장을 다녀야 했어요. 왜냐면 그런 계기가 돼서 네, 그런 네. 경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게 벌써 2005년부터 했으니까 10 몇 년 됐나요? 네. 15년, 16년 됐네요. 그렇게 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성함과 작품을 이제 처음 접한 게 청주에 공연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게 800년 전의 약속이라는 작품. 네. 800년의 약속. 그 작품이 만들어진 계기와 또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춤을 추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선생님과 베트남 무용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또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무용단을 좀 신기하게 새롭게 만든 거는 이화여대 체프를 전부 담당했던 에베네셀. 그리고 이제 10년 섬겼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물맷돌 무용단을 또 꾸려서 많은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했죠. 그게 한 7년. 그리고 그건 다 내려놓고 거기 갔는데 제가 할 수 없었잖아요. 네. 연습하다가 50이면 땅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작인한테 주고 그러면 내 나이도 50이면 그때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나이 50대는 할 수가 없었고 만으로 50을 꼽았죠. 왜냐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내가 공연을 한 번은 하고 싶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이 춤사위가 오랫동안 축적된 이 춤사위가 없어지기 전에 사진 작업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하고 내가 일하는 공장 현장하고 그 베트남에 오토바이 다니는 그 시내 현장하고 마침 인연이 된 사진 작가가 왔을 때 사진 작업을 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동작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놓고 나니까. 아니 사진 보는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여기 발선도 그렇고 네. 손하고 정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마음에. 이제 그런 찰나에 조금 아팠어요, 병원에. 근데 거기서 극장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오페라 하우스나 극장도 없고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대관이. 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연 좀 허무하다. 내가 하면은 뭘 할까? 그러면 공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던 차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근데 막 그때 회사가 너무 막 수출이 막 일이 많았어요. 막 서류가 저기서 갖고 오면 이만큼이면 이렇게 하고는 저녁 때는 이제 낮에는 일을 하니까. 네. 사인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거기는 문서주의래 가지고. 그 압박감. 근데 아픈 바람에 위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지인 거기 있는 성악가 이렇게 해서 극장장님을 만나고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친선협회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대관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앙상블 시나이라고 그 베트남 오셨을 때 공연을 조금 어레인지하는 걸 도와드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정성구 선생님을 뵀을 때 음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리랑 그 재즈 그거였어요. 이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한국에 오신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서 아리랑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케노탄이라고 설화가 있어요. 신화. 그걸로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좀 새로운 거를 어떤 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정성구 선생님 800년의 약속을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는 내가 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의지로 했지만 세 개는 한번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게 내가 내 마음의 보답이기도 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거를 했는데 많은 회를 거듭했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거였어요. 리용병 왕자가 이렇게 해서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 앞에 얘기가. 그래서 800년의 약속까지 하고도 새로운 작품을 한 3작품 더 하고 공연은 한 10회 정도는 10회는 하면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10번 하노이, 한국 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청주에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하노이 그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본 거였네요. 네. 근데 호치민에 오셨죠. 호치민에서. 그래서 그 청주에서 봤을 때랑 호치민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같은 작품인데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르셨어요? 일단 청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이제 큰 공연장이기도 했지만은 그냥 무용 발표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치민에서 봤을 때는 이들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 제가 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 화산이 씨 종친회 회장님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봤던 화산이 씨가 바로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고려로 갔던 그 이제 왕자. 성씨를 따서 화산이 씨가 된 거를 맞아 내가 이렇게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거꾸로 역사를 공부한 그런 케이스라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작품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그 많은 그 베트남의 지인들 또 직원들 또 무용수들 이렇게 정말 한국과 베트남이 이런 관련이 있었네. 정말 특별한 관련. 아주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다른 눈으로 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기업 활동은 하지만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경제적인 활동은 100년이지만 문화는 1000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파고들어서 할
그때 보통 때 친했을 때 저한테 대했던 거랑 그 작품을 보고 난 이후가 달라졌고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진짜 친한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그쵸. 거를 네, 맞아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무용수들에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발레하고 현대무용하는 그 무용수들한테 내가 전에 해도 안부를 현대적으로 해도 한국적인 호흡이 다가갈 나오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굉장히 신선했고 저도 또 좋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네. 5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작품을 못 본 사람들이 더 봤으면 좋겠어서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안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무용수들과 민간 이제 YSD라는 YO 사이공 댄스 앙상블이라는 무용단을 창단해서 10명의 단원들을 전문 무용단으로 해서 활동을 했어요. 아예 이제 월급도 주면서 하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베트남이라는 특수한 국가가 있고 그들이 오페라 하우스 소속의 또 수속 무용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완전 소속은 뭐 활동을 하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작품을 해서 그들의 미나, 그들의 소재를 가지고 작품화 했을 때는 한국의 안무가가 그들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하고 좋아는 하지만 그 어떤 그 경계감이 보이지 있어요. 않는?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많은 창작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헌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이상은 국가나 또 이렇게 더 큰 조직에서 해야지. 제가 하다가 저는 춤을 못 출 것 같았어요. 기획이나 그 일하는 행정의 가루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파토리가 한 6개, 7개 됐을 때 이 레파토리화를 해서 그들한테 그대로 전해주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번 끼오라는 그 작품을 레파토리화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았지만 더 이상은 발을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제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의 숨이 너무 가빴어요. 예.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늘 추구하는 그 저희 예술은 물론 그 역할도 좋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춤을 제가도 추고 제가 누리고 또 같이 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통제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넘어가는 선이 있죠. 미리 보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코로나는 빨리 없어져야 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또 활동이 이제 한국으로 물론 이제 옮겨지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기쁨을 누렸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 이제 춤을 보고 이제 SNS 활동 열심히 하셔서 항상 새벽부터 정말 이렇게 글 쓰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은 천상 예술가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 춤을 봤습니다. 보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어떤 창작을 가지고 또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러던 분이 과연 또 역사 속으로부터 쭉 이어왔던 전통춤을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여기 와서 지금 전통춤을 또 많이 추고 계시죠? 어떤 춤들을 지금 추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열흘 이상 아니면 뭐 많으면 2주 이상 있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잠깐 다녀가셨었죠. 근데 저는 늘 배움에 갈급해요. 왜냐면 외국에 오래 있고 제가 늘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요. 춤에서 늘 보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유행하는 지금 막 뭐죠? 이렇게 그 경향 텐던시 말고 뭔가 그 원형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추는 이 곡선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 박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은가. 물론 제가 창작을 할 때는 전혀 그 신경 쓰지 않아요. 자유롭지만. 네, 네. 혼자 연습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신화위나 우리 음악에 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북춤을 배웠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흐름의 계기가 있지만 그거는 북은 우연한 기회에 박병천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후퇴하면서 치지는 않는다고. 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그리고 제 심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장구는 왠지 장구춤은 추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거는 뭐 네.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하래 그냥 근데 북은 제가 그 박병천 선생님이나 밀양북춤은 그 자연스러움 그런 거를 가지고 논문 쓸 때도 인용한 적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몽골과 광활한 그 허허 벌판에서 북을 막 치면서 진군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배웠어요. 배우기는. 네. 근데 이제 이거 북을 치면서 하려니까 많은 가락이 있고 춤사위가 있는데 정말 제 심장을 깨워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치니까 여기가 다치고 막 멍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임수정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배웠는데 박병천 선생님 제자시죠. 멍이 하니까는 이걸 배울 때 이렇게 해보라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뼈가. 한 달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순서 못해도 그냥 하라고 하면서 천천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그래서 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그냥 혼자 그냥 몸 빼고 가서 북 치고 오고 그냥 마스크 끼고 혼자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시기를 그냥 뭔가 창조적인 거를 안 하고 그냥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배웠고 그 하나가 2개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도 하늘길이 안 열려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를 더 배운다면 내가 학춤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좀 우아하고 예. 우리 곡선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울산 학춤부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도 뒤로 걷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 정신이 너무 절실했어요. 왜냐면 그 활발하게 활동하던 공장도 전혀 코로나 때문에 관여할 수도 없고 뭐 멈추는 아니요 거죠, 다. 거의 스탑되게 네. 거의 스탑이 되고 그 많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여기서 늘 하고 싶었던 그거를 못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발을 울산 학춤을 배우러 울산까지 늘 여행하고 싶었던 기차를 타고 혼자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좌석을 2좌석을 투자를 했죠. 끊어놓고 네. 제가 혼자 앉아서 그렇게 다들 걱정하니까 마스크 끼고 가서 그러면 또 학춘 선생님도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이 시기에 이렇게 베트남에서부터 그러게요. 와서 그래서 학춤을 배웠어요. 또 배우니까 아직도 그래서 또 동네 학춤 또 네. 배우고 또 우연한 기회에 연결이 돼서 또 벚고무 동희 스님한테 오대현 선생님께서 또 우연히 또 연결을 시켜주셔서 예. 배우고 왜냐면 북을 치면서 다른 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조화가 됐어요, 연결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한 5가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춤을 이제 네.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네. 일단 의상이 굉장히 눈이 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그 베트남에서 갔을 때 그 800년의 약속에 이제서 봤던 의상들도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그 선생님이 이런 전통춤을 일단 평소에 우리가 입는 그 한복을 입고 추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제 이제 무용 후배 춤버시기도 하고 대학교 때
우리 제자기도 한 권영심 선생님이 권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용은 이제 떠나서 혼자 이렇게 좀 떠난다는 것보다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온 거. 이게 이제 제가 배우면 여기까지 많이 이렇게 차니까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픈 클래스를 2번만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충과 북충과 제가 생각한 거, 제가 해석한 걸 나누는 중에 권 선생님이 그 전부터도 한국 오면 한번 춤판을 열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 공연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전요해서 본인이. 근데 나는 하늘길이 열리면 금방 들어가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이 혼자 하겠다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은 넣지 말고 권영심 선생님 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는 그냥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운 거를 나누는 의미로 하겠다 이랬어요. 권 선생님이 전통을 입으니까 저는 좀 대비되게 편하게 입고 싶었고 그리고 학춤에 도포하고 가쓰기 싫었어요. 물론 남자 춤이라서 하시지만 저는 그걸 같이 하고 하는 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저는 너무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내가 학춤을 추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평상시에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학춤을 하면 울산 학춤이라고는 꼭 안 하면 동네 학춤이라고 안 하면 의상 바꿔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여쭤봤고 또 동작도 제가 좀 자유롭게 해도 되냐고 하는 근데 큰 선생님들은 굉장히 오픈되셨어요. 그래서 의상은 한번 아주 심플하게 하의 동태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진영신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게 보셨다니까 학춤 출 다행이에요. 때 여기 이제 머리에 꽂았던 그게 이제 학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이렇게 춤을 보면서 한국 전통춤 요즘 이제 뭐 음악에서도 창작 음악 뭐 이런 퓨전 음악 이런 의미로 그 전통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춤도 이제 이런 게 시작됐구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전통춤을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안무라 그럴까요? 창작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통은 대단한 보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래오래 시간 동안에 우리 민족과 우리 또 선조들이 또 우리의 어떤 이런 호흡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방법론을 가진 사람들의 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왜냐면 어떤 선생님께서 팔을 이렇게 들 수 없어서 이렇게 드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만 든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가서 해서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나는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점은 지켜야 되고 어떤 점은 자유로워야 되는지 그 영역에 대한 거를 갈파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 그래서 창작할 때 제가 어떤 거는 꼭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거는 그 작품 속에 스미겠죠.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작품인데. 그러니까 그 본질은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어제 학종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질은 선풍기가 선풍기지만 네모날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그건 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이 시대의 정신을 담은 또 많은 춤사위들이 어휘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너무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지금의 춤사위들 가지고는 유튜브를 좀 보고 싶어서 한국 춤을 즐기려고 하면 내 마음에 미안하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트랙티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그대로 제가 여기 있을 때 그대로 그 일상 그대로 그 춤도 잘 추고 싶지만 제가 연습을 하다가 여기 와서 그 그릇에 담으면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 새로운 음악에 담으면
또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음악에 담으면 너무 어둡고 너무 신앙이나 예전의 구음 그것도 또 아니에요. 춤을 나오는데 그 갈등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할 때 제가 고음하시는 분한테 저 학춤은요 승화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맺힌 그거 하지 말고 아주 승화된 그런 구음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숙제가 왜냐면 음악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 갈급함이 늘 있어요. 이 춤을 배우고 하면서 어휘들을 찾는 거지. 어휘와 그 원형에 대한 경계.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추처럼 네. 이렇게 갖고 있다가 창작할 때는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네. 그날 이제 잠깐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 중에 네. 이제 춤에서 네. 본인은 이제 추자를 보면서 중심을 잡는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한번 다시 해주세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조금 제 시절마다 춤에 대한 데피니션이 조금 달라져요. 네. 예전엔 춤은 어떤 나 자신의 이야기 표현 이런 데다가 한동안에 여기 와서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환희고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번에 공연하면서 대담이 있었죠. 네. 소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춤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춤자를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입구에다가 추하면 뭐 한자가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지만 네. 하여튼 생활 속에서의 그릇을 나의 정신을 내 정신을 이렇게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추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하늘길이 열리면 또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가실 텐데 향후 이제 어떤 그 춤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춤의 모든 내력은 저희 스승이신 배정혜 선생님, 네. 또 박은철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배웠어요. 이번에는 이제 짧지만 그것들이 다 통합해서 제 안에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춤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걸 떠나서 네. 창작 작업은 늘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베트남 가면 일단은 2주 격리하면 네. 여기서 배운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또 이제 동영상이 어마어마한 많은데 선생님들 말씀을 다 녹음한 거를 이렇게 아직 받아 적지 못했어요. 정리하시고 또 일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너무 깨달아서 성실하게 가서 일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기 요번에 이렇게 했듯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업을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캐주얼하게 갔지만 좀 진지한 어떤 본격적인 무대 통로를 거쳐가지고 꼭 추구하는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 보고는 싶어요. 또 기회가 되면 곧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도 하시고 이제 다시 한국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뭐 요즘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안 지치세요? 지쳐서 오다가 또 춤추면 가고요. 또 소생해서 가고 또 88에서 와서 춤춰서 지쳐서도 가고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 일상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매일 하지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해요. 그래도 대단해.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모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